뭐가 문제가 생기면 나 이거 수출 안 해. 기분 나빠. 바나나 수입 안 할 거야. 이런 중국적 방식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중국이 대장하려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나라들이 있는 거죠. 아니 저 작은 우리 옆에 있는 반으로 갈라진 작은 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는데 중국 문화는 왜 이게 안 될까? 우리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알아주니까 초가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복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자기네 거다. 원래 피자는 왜 자기네 거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은 G7을 통해서 서방을 결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우군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러시아, 북한 이게 이제 우군이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만 북한 같은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편을 만드는 민주 가치 동맹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을 하니까 나도 내 편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우군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 G7 히로시마 회담 때도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회담을 했고, 요번에는 또 브릭스를 가지고 이제 회담을 했는데, 브릭스가 원래 5개 나라잖아요. 거기에 뭐 아프리카 지역 국가라든지 이제 이런 걸 늘리는 걸 했는데 인도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첫날 회의에는 또 나가지도 않고 나중에는 나왔지만, 그리고 이번에 G20 회담이 뉴델리에서 있는데도 시진핑이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인도하고. 인도는 또 큰 나라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가운데서 자기 노선을 강조를 하죠. 나라가 크니까 중국도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는 약간 수혜자예요. 이제 중국에서 제조업이나 이런 생명을 다한 제조업들이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동남아 몇 개국과 인도가 항상 대안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갔고, 그러면은 인도는 그런 상황이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중국에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브릭스가 다 큰 나라들 아닙니까?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큰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합치면은 인구도 많고 GDP도 대단해요. 그러나 결속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왜? 중국이 대장하려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나라들이 있는 거죠. 브라질도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가장 크게 동조하지 않는 나라는 인도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약간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려고 하고,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러시아만 중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러시아는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침략국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국가들이 동조하면 국제사회에서도 별로 모양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력이나 이런 거는 큰 나라들이 다양한 인구와 GDP를 갖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국제 이미지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외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1대1로 전략이잖아요. 1대1로 전략을 가지고 또 발전을 한 국가도 있죠. 또 일부 국가는 그런 자금을 갖다 쓰다가 경영권도 뺏기고 경제가 파탄으로 가는 국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큰 틀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과 중국 이런 개념으로 보면,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일단 기본 이제 미국의 큰 틀을 따라가야 되니까 중국에 대해서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구조적으로. 물론 이제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중국이 그럼 왜 그렇게 인심을 잃었느냐부터 봐야 되는데, 중국은 거대 시장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중국적 방식을 가지고 발전을 해온 자신감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기존의 관례와는 다른 행태로 다른 국가들을 많이 상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력을 자주 무기화를 하죠. 뭐가 문제가 생기면 나 이거 수출 안 해. 히토리 수출 안 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수입 안 해. 필리핀 기분 나빠. 바나나 수입 안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먹는 델몬트 뭐 이런 바나나 농장이 다 필리핀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는 국가에 바나나 수입 안 해 그러면 결정적인 타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자신들의 경제력을 무기화한다. 이런 부분,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지 않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매우 자의적으로 다른 나라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
대표적인 게 코로나 봉쇄를 그렇게 세게 했다가 갑자기 작년 말에 아무 방비도 없이 그냥 푸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 간신히 통제하는데 다시 이거 늘어나는 거 아니냐, 환자. 그래서 우리가 비자 발급을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분 나쁘다고 우리 비자도 제한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국적 관행이 잘못된 거죠.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 통계를 내고 종합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면서 겨우 안정을 시켰는데 봉쇄하고 있던 중국이 갑자기 빵 풀어버리고 우리 코로나 해제야. 그 전까지 하루에 몇 명 막 열심히 발표하더니 실업률 발표 안 하는 것처럼 이제 발표 안 해. 이런 중국적 방식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걸 고쳐야죠.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언제 어떻게 갑자기 바뀔지 모르는 중국을 앞에 놓고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당연하죠. 올 초에 리오프닝을 선언했어요. 시진핑, 리창 이런 이제 중국의 지도부가 우리는 대외 개방을 계속할 거고 중국에 들어오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과거보다 더 열심히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라 라고 얘기해놓고 반간첩법 시행하고 대외관계법 시행한단 말이죠. 그러면 볼 때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원래 중국에 있는 업체들은 나올 때는 나오지만 버틸 수 있는 업체들은 거기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적어도 신규 투자를 할 사람들은 꺼리게 돼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데 내가 갔다가 이거 봉변이나 당하고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믿음을 못 주는 거예요. 이 중국이 안고 있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대내외적으로 정부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궤도로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 체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사회 안정이에요. 사회 안정을 강압적으로 하는 방식을 우리가 통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도 하면서 경제 발전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야말로 두 마리 토끼 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지 않으면 중국이 단시일 내에 궤도 진입을 통해서 경제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서방의 시각이다. 중국은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 종주국 의식이 있어요. 이전부터 항상 아시아 지역의 맹주였단 말이죠. 그리고 문화의 수출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웬만한 거는 다 자기네가 건네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한국은 21세기 최고의 컨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한류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적인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초창기만 해도 일부 지역에 단기 현상으로 끝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상당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미 문화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중국은 아니 저 작은 우리 옆에 있는 그것도 한반도 반으로 갈라진 작은 나라의 문화가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는데 중국 문화는 왜 이게 안 될까에 대한 불편함이 숨어 있는 거예요. 주종의식이라고 그러죠. 역사적으로 자기네와 조공관계를 맺고 있었고 우리가 문화를 수출했었는 나라가 저렇다는 데 대해서 그걸 갖고 있는데 언제부터 그게 시작이 되냐 하면 중국의 이제 애국주의 교육이라는 게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돼요. 중국이 제일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중화 사상을 다시 강조하고 그 애국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 이 세대들은 중국의 개혁개방의 성과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그전 세대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강력하게 이끈 게 시진핑 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면 미국하고도 어깨를 나란히 해서 겨루고 세계적 강대국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국수주의적인 생각에 빠져서 자기 거를 많이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뭐 한복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 거다 원래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피자는 왜 자기네 거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비슷한 것들도 있는데 기모노도 그걸 당했어요. 일본의 기모노도 중국 옷의 뭐 변형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적인 뒤처짐에 대한 조바심. 뭔가 우리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알아주니까 그거를 강조하면서 내가 더 낫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은 일종의 조바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그게 누구한테 더 환영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김치가 200여 가지 있다는 걸 중국 사람들이 알겠어요? 자기네 거라면? 모른다고요. 어쨌든 역사적 팩트를 어떻게 우기는 거에 의해서 바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최대의 우려는 한미일이 중국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미는 동맹 관계고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서 북핵의 압박과 위협을 벗어나는 최소한의 장치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과도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럼 이제 미국과 일본은 또 동맹이에요. 그러면 일본도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죠. 그러니까 미일은 이 중국 견제가 1번입니다. 근데 물론 한국은 당연히 중국 견제가 1번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북한 위협에 대한 해소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8월 18일 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이 정상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마침 기구처럼 딱 돼버린 거예요. 한미일 정상회의가. 그리고 일본이 사실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인지 뭐 오염수인지 자기가 말이 많지만 어쨌든 사고 난 거를 처리하는 방류를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게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보고서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방류를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 한미일 3국 회의 끝나고 방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짜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은 그전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아니 그렇게 처리수가 안전하면 왜 바다로 흘려보내냐. 농업용수로 쓰든지 공업용수로 쓰든지 당신들이 쓰면 될 거 아니냐. 바다로 흘려보내는 이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원전이 사고가 나서 처리를 했든 말았든 사고 난 그 폐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첫 번째 케이스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 규범에도 맞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일본을 압박을 하는데, 그 근저에는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한미일 삼각 공조의 강화에 대한 우회적 표현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센카쿠 열도, 디어위다오라는 그 열도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도 일본에 대해서는 감정이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또 일본이 악독한 짓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좀 더불어서 일본을 제어하고 싶은데, 일본이 미국과 딱 한편이 됐고, 그 한미일이 이렇게 뭉쳐서 가다 보니까 한미일 셋이서 자신을 압박하는 구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표시를 하는 거고, 그거는 매우 우회적으로 미국에 대한 공격이다, 일종의 항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앞으로 이게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올해에 한중일 3국 정상회의라는 회담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올해 주최국입니다.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중국 같은 데서는 총리가 오죠. 일본도 총리가 오고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참여를 하는데, 중국이 이거마저 안 하면 한일이 더 가까워지고 그 배후에 한미일이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참여를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어쨌든 전쟁터에서도 회담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싸우더라도 앉아서 싸워야죠. 그런 그 소통의 장이 마련이 되기를 바라고, 다만 이제 한중관계적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계속해서 한미일 군사동맹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한미는 동맹이고 미일도 동맹이지만 한일은 동맹이 아닙니다. 사실 중국이 그런 데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하려면, 한국이 왜 이런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를 강화하느냐, 우리는 분명히 얘기했죠. 북핵의 위협에서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고, 그래서 한미 회담에서도 워싱턴 선언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한미일이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 이런 거 가동하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단 말이죠. 결국 우리의 1차 목표는 북핵에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주면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러면 공간이 좀 넓어지잖아요. 그걸 안 하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희망컨대 이제 한중 간에도 그런 얘기들을 시작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가장 한반도의 큰 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한 안전판 확보 차원에서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를 했으니 이제는
중국과도 얘기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가 있는데 한국판 인태전략보고서도 작년 12월 말에 발표를 했어요. 한 20개 정도 나라가 이제 인태전략보고서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대개 중국을 적국 또는 견제국으로 표현을 했는데 한국은요, 중국이 주요 협력국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만 아마 가장 강력하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과 적대하겠다는 거를 적어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한다면 한국이 가운데서 나름대로 역할도 하면서 한중 관계의 어떤 흐름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미중 전략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의 도전을 제어해야겠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이 구조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맞닥뜨린 중국은 미국한테 직접 도전하는 중국이었단 말이죠. 특히 시진핑 체제 이후에 시진핑이 강조하는 거는 단순한 경제적인 어떤 우위 이런 것보다 군사력과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것처럼 비춰졌어요. 이 흐름을 끊으려면 결국은 돈을 못 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투입되는 돈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은 무역에서 버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역에서 버는 돈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훔친 기술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 강제 기술 이전, 이런 걸 통해서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또 중국적인 방식, 환율 조작이라든지 비관세 장벽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국제 무역 체계도 해치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군사력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무역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고, 그 무역이 활성화 안 되게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트럼프가 이제 한번 대통령을 하고 재선에 실패했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바라보니까 어쨌든 중국은 미국의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끌고 가는데, 바이든은 의회 정치인이고 상원의원만 50년을 한 사람이고 최고의 중국 전문가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혼자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동맹과 함께 우리는 민주 가치를 핵심으로 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제 무대에 있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그런 거를 제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히 G7 같은 데서 우리가 스탠다드 규범을 만들어서 이 규범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을 압박하자. 그러면서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는 겁니다. 8월 9일에도 3가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금지를 제한법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런 부분들을 압박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그런 기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의 원천 기술이 다 어디에 있냐 하면 미국이 있단 말이죠. 미국한테. 그래서 이런 압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을 옥죄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 이 부분을 벗어나기가 중국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면초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이 있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면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경제가 이미 세계와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깊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확 중국을 이 기회에 싹을 잘라서 붕괴시켜버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들어와야 미국 경제도 돌아가고요. 미국의 수많은 실리콘밸리의 이런 회사들은 중국한테 기자재를 팔아야 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디커플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완전히 이제 중국과 따로 가겠다 해서, 그거는 생각해 보니까 잘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리스킹을 하는 거예요.
분야별로 제한하겠다. 중국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거죠. 훨씬 더 규범적으로 중국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IPEF 같은 공급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국가들 경제 협력 틀 자체를 새로 짜는 거죠. 우리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IPEF. 그 다음에 G4 동맹이라고 하지만 사실 반도체는 꼭 네 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뭐 네덜란드도 있어야 되고 독일 기업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원천 기술과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그 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제조력 이걸 가지고 압박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작년 9월에 14나노 이상은 이제 중국에 팔지 마라. 이제 이런 것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미국의 원천 장비가 안 들어오면 반도체 제조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한국과 대만 기업이 곤란한 이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완전히 중국을 붕괴시키고 이렇게 가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밑으로 들어와라. 라는 것이 미국의 생각인데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적 발전 방식으로 오늘날 이렇게 성장했고 미국의 발전 방식과 다른 발전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중국식 현대화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중국식 현대화라는 표현을 가지고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그 앞에는 뭐가 생략이 돼 있어요? 미국을 물리치고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중국도 물러날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미국은 또 더 강력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중국 때리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소위 세계 최강의 국가로서의 당위성, 세계를 주도하는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줄 수 있고 중국은 또 거기서 밀리지 않아야 시진핑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번 더 연임을 한 그리고 또 잘하면 또 5년 있다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미국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이런 구도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항복하면 모를까?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협력합시다 하면 모를까? 그렇게 되기는 지금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